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생방송 인사이드 전북입니다. 여러분은 노란색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개나리라든가 아이들 옷도 노란색 옷이 참 많죠. 하지만 요즘엔 방사성 폐기물 또 부안 앞바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어제 격포 앞바다에서 해상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핵쓰레기라고 적힌 노란 드럼통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동양에서 노란색은 황금색으로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위험천만한 것인지 좀처럼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로 어젯밤 늦게까지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부안군수를 비롯한 정부 측 대변인과 유치 반대위 간의 토론이 100분간 이어졌는데요. 양측의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그동안 얼마나 서로에게 오해와 불신이 쌓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씁쓸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8시에도 부안 수협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반대 촛불 시위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과 함께 오늘 인사이드 전북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라북도가 고민하고 또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새만금 문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 실현 문제,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도내의 현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 잠시 후 인사이드 전북 핫 이슈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분을 만나뵀습니다. 한적한 자연에서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앙을선 훈장님이신데요. 강 훈장의 인생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민채널에서는 짧은 단편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느꼈던 주변의 작은 일화를 통해서 삭막해진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시민채널에서 준비한 단편 영화 그리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까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이드 전북의 첫 순서 핫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가 바로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들입니다.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새만금 공사 중단 결정에 이어서 부안의 방패장 유치 신청과 계속되는 반대 시위,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이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라북도는 안개 속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 갈등의 골만 점점 깊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라북 도민들마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전북 핫 이슈는 전라북도의 뜨거운 3대 현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질긴 인연은 10여 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사업 여부를 놓고 숱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새만금 사업.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사그러들지 않는 불씨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의 공사 중단 결정은 더욱더 그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공사를 일단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이 동네 북이라는 말인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사업은 반드시 지속 추진돼야 한다. 수질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종합 대책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 부분하고 실제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과연 농업 용수 사급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고,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공조선의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입증할 생각입니다. 4년 전에 중단을 했단 말씀이죠. 또 2년 동안 환경 문제 때문에 무수한 논의를 거쳤다가 2년 전에 다시 재개했단 말이죠. 그 재개한 사업을, 국책 사업을 또 중단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또 한 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 거대 국책 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새만금 사업은 그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야 했는데요. 19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이 터지면서 새만금 사업은 환경 문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화호 사건 이전에는 적어도 간척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었습니다.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든다는 것은 개발의 상징이었고, 고기나 조개를 채취하는 일보다 간척 사업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몰고 온 엄청난 환경 파괴를 경험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비난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 일부, 그리고 정부의 지루한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착공 후 8년이 지난 99년에야 실질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민간 합동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2년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공사는 재개됐지만 새만금 사업은 줄곧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갈림길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결국 새만금 사업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채 유실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공이 코앞인데도 계속 터덕이는 것을 보면서 사업을 찬성하는 도민 측은 새만금 사업을 스웨덴 지역 발전의 시금석으로 보고 사업의 지지부진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현욱 지사는 일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삭발까지 단행하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진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찬성하는 도민들 역시 서명운동과 법적인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새만금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중단 결정을 일단은 반기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환경과 개벌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이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실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과연 장밋빛 청사진인지 환경 파괴의 나락인지 아직도 논쟁은 분분하기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사 중단 이후 간척지의 용도 변경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운명은 바뀌고 있지만 10년 넘게 새만금은 우리 곁에서 찬반의 풍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논쟁에 소외된 지역 발전을 원하는 지역민의 바람까지 더해져서 새만금 사업의 미래와 진실은 여전히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예정지가 전북 부안의 위도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우리 부안과 전북,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최종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4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산업자원부에 공식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김종규 부안군수의 결단에 정부와 전라북도 집행부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부안 군민들의 반발은 거세기만 했습니다. 유치 신청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군청 앞은 차량 통행이 차단되고 경찰과 주민들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부안군은 온 국민의 관심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7만의 소도읍의 경찰 상주병력 5,00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격렬한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6명이 구속되고 40여 명이 사법 처리되는 등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이후 부안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수의 결단이라고는 하지만 군의회의 동의와 주민들의 의견 소렴 없이 이루어진 유치 신청은 결국 극심한 대립과 불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도에서 부안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지만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변산반도와는 불과 16km, 100km는 40여 분에 걸리는 위도. 지난 7월 24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확정된 후 조용하던 이 섬은 연일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뜨거운 섬이 되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고 있는 부안 군민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위도 현지 주민들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고갈된 어족 자원과 막막한 살길에 대한 대안으로 다들 기피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현금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부안을 방문한 윤진식 산자부 장관 또한 법을 고쳐서라도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현금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정부를 철석같이 믿었던 위도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지원이 들어가 아니면 보상을 받아서 떠난다는데 우리 위도 주민들은 그런 일정은 없습니다. 일단 지원 받아서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씁니다. 솔직히로. 정말 제가 이건 이 얘기합니다. 왜 정부가 약속하고
국민을 지키주라 믿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상 문제. 예, 그것이 지금 주민들 제일 좀 궁금해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 그것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밝혀지만은 그런 어떤 대가 저것이 없으면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 와서 뭐 보상객 뭐늘 싸움만 하고 다니는데 뭐 이거 어쩌고. 장관이 와서 돈다 얼마나 현장으로 한다고 근데 이렇게 속도가 주지 한 시간도 못해 반 시간도 못해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정부를 어떻게 믿어? 주민들은 정부의 현금 보상 불가 방침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지 마시고 자 읽읍시다. 이제 저희들이 안 되지. 주면서 야상이 주고. 위도유치위원회의 관계자는 여전히 정부를 믿고 있긴 하지만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터지는 이도에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를 취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그리고 부안과 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충분히 마련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치 신청을 마친 이도 주민들은 현재 평온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육지 주민들은 저희들을 매항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장은 주민을 둘로 갈라놓았고 부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경찰의 호의 속에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김종규 부안 군수도 별단의 뒤안에서 살얼음을 걷는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지만 유치 과정의 정당성과 안정성 그리고 현금 보상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히면서 그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겐 부안 국민의 눈물과 지역 개발의 갈등 속에 찬반 모두를 끌어안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불과 3표 차의 아쉬운 패배.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적전이었습니다. 2014년에 꼭 우리 병장이 다시 한번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운 3표 차의 분패. 패배에도 불구하고 김진선 강원지사는 대선 장군의 당당함으로 지난달 3일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석패의 아쉬움 때문인지 자신과 또 지역 대 지역의 약속을 너무도 가벼이 여기면서 차기 대회 도전 의사를 밝혀 크나큰 무리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선전과 석패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차기 대회도 유치하겠다는 김진선 강원지사의 태도는 전북도민에게 커다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전북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작년, 대승적 국가적 차원에서 양도가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동계올림픽 단독 개최를 먼저 제안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작년 4월 22일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직접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2010년 대회를 양보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전북도 당국에 또 전북도민들께 이런 그 실정과 사실을 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은 이 경기장 집중화를 위해서 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거든요. 당시 정무부지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강원지사의 절박했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 전라북도 측에 만일에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측에 양보를 해준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자면 예산도 조금씩 강원도 몫을 양보해가면서 전라북도에 지원도 해주고 또 만일의 경우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도에서 실패했을 때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 신청은 전라북도에 양보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져왔었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중재한 당시의 공문에는 2014년 대회 유치 우선권은 전북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가 명백한 문서로 남아있음에도 한 장의 종이에 서명하지 않고 각각 다른 문서에 서명했다. KOC가 결정할 사항이다. 전북은 조건이 안 갖춰졌다. 지난 정권의 실세에 압력이 있었다는 등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의 상식을 의심케 하는 개변과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장하고 동의서에 있는 내용 중에 IOC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전북이 향후 이를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사안이지 그것을 빌미로 어떠한 법적 쟁송,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합의와 약속을 뒤엎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라북도민들의 분노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천리길 도보행군팀이 지난달 9일 강원도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가 올림픽을 욕심내기 전에 올림픽 정신부터 배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올림픽공원에서는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선언대회와 범국민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드디어 강원도에 도착한 도보 행렬단.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약속 이행을 바라는 그들의 의지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이행보다는 김진선 지사를 좀 어떻게 이런 걸 좀 구경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예? 천리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진짜. 붉은 빗방울이 쏟아지는 날에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군은 계속됐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천리길을 걸어온 무주 군민들의 의지에 강원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2일 오후 2시 도보 행렬단은 드디어 강원도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천리길을 걸어온 행군팀을 맞은 것은 닫혀진 도청문과 삼엄한 경찰의 경비태세였습니다. 강원지사는 사전에 요청한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고 도보 행렬단은 그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편없던 강원도가 말이야, 20이 야박한 녀석이 천리길에 올라왔는데 따뜻한 보라병 아니야? 커피 한 잔도 안 주고 비실비실 웃어? 그래갖고 너희들이 2014년에 동계올림픽 하려고 그래? 전북 도민들께 이런 그 실정과 사실을 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은 경기장 집중하기 위해서 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서 왔습니다. 작년 4월 전북 도민들에게 2010년 대회를 양보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던 김진선 강원도지사. 그날의 표정과 약속을 전북 도민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패장 유치 신청으로 작은 지역의 공동체는 위기에 내몰렸고 찬반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공사 중단 결정으로 새만금 사업은 그 미래를 점치기가 어려운 가운데 역시 찬반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에서 춘천까지 천리길을 다녀왔지만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김진선 강원지사의 태도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전라북도민들은 허탈함과 분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지역 발전이라는 당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낙후된 현실. 참으로 안타깝고 서러운 2003년 여름 전북의 풍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 한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인데요.
문구 그대로 모든 사람이 배운 대로만 행한다면 세상에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에 바로 선생님이란 존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바로 여기 옛 모습 그대로 가르침을 이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산속 작은 서당에서 만난 강을선 훈장입니다. 빛바랜 이 사진처럼 서당은 흘러간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당, 사숙, 학방이란 말도 모두 서당의 다른 이름인데요. 이름이야 어찌됐든 철부지 학동과 호랑이 훈장님의 모습은 그곳에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일 겁니다. 천자문 대신 국어와 영어가 교과서로 등장하면서 서당도 점차 사라진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장 멀지 않은 곳에 이런 풍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학동에 기본 교리가 발원됐다는 순창의 회문산입니다. 인적 드문 산골짜기에 자리한 이 작은 집엔 이곳이 서당임을 알리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뱅기머리를 한 학동은 아니지만 경화궁 서당으로 아이들이 찾아든 건 올해가 4년째입니다. 이들의 스승인 강을선 훈장은 평소엔 군산에 마련한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다가 방학이면 이곳을 찾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이들이 길러야 할 인성과 예의범절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엔 건을 쓴 강 훈장의 모습은 영락없는 옛날 호랑이 훈장님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뱅기 시절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훈장님께서 학생들을 호랑이처럼 무섭게 지도하시는 걸 보면 훈장님은 과거에 어떤 학생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훈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서당식 교육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3살 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정확히 제 기억으로는 서당 공부한 것은 예. 한 7살이나 6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3살 때 기억으로 아버님한테 배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언제 배운지를 모르는데 마룻바닥에서 그 회차를 맞아가면서 배운 기억이 한 3, 4살에부터 그 한문을 배운 걸로 기억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서당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 6, 7살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 서당도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이제 서당도 거의 없어진 형편이었죠. 사실은. 그 한글 전용을 하고 그래서 한문 없인다고 하니까 이제 있던데 동네 마을에 있던데도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뭐 경상도니 충청도니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사서삼경을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서삼경은 아무나 또 못 가르쳐요. 그 괜찮다 하는 선비를 찾아가도 그 우리 뜻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고 파고드니까 그 선생들이 잘 모르는 선생이 있어요. 그럴 때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른 데로 이제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전국에 상당히 많이 찾아다닌 적이 있었고. 강 훈장은 학교에서 배우는 제도권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승을 찾아 전국을 떠돌며 오로지 한문과 예를 배웠을 뿐입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배울 게 많았다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작은 동경심도 생겼다고 합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힘들었던 무전 여행의 추억도 만들었고 자신들을 향한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들에게 바깥 세상이라 불렸던 그곳의 경험으로 강 훈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루하죠.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고 뭐 어디 가면 이렇게 뭐 한문 배웠다고 존경해 준 사람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한문 배우고 한복 입고 머리 닦고 다니면 상당히 시비도 많았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사정없이 나무랜도 하고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저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왜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뭐 그냥 사정없이 그 봉패를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제 서러움을 딛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힘들었죠. 힘들고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머리 닦고 한복 입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나가다가 기다리다가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병력 계기도 있었고 여러 나가신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삭발하게 됐었죠. 삭발을 하고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욕도 잘하고 음식도 첫째 맞질 않아요. 우리 그 음식하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여러 어른들이 나무래까지도 싣고 뭐 여러 가지가 앞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세상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 하게 됐어요. 근데 무엇을 했냐면 그 중에 하나 딱 집자면 가장 힘든 그 이삿짐센터 그것도 한 적이 있었어요. 운전도 했어요. 운전도 하고 뭐 용달차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 같은 데 갖다 내려다 보면은 상당히 그런 모든 부분들이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많아요. 길 가다 보면 애들이 저 안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른들이 그 담배를 말하자면 말리지는 못해요. 그러니 저라도 들어가서 야 이놈아 너 그 담배 피면 못 쓰는 거야. 우리라도 가면은 되겠는데 나 역시도 머리를 삭발한 상태고 사회는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해요. 저도 못 말려 그거를.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빨리 다시 길이 안 걸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모든 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여기를 오게 됐어요. 계속 삭발할 때부터 오게 됐어요. 오게 되다가 보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용기가 생기고 다시 가야겠다. 젊은 시절 머리를 깎고 세상으로 뛰쳐나갔던 강훈장의 의외도는 2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안 해본 일 없이 힘든 인생을 돌고 돌던 강훈장은 다시 스승이 되고자 지금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 때문인지 강훈장은 옛 유교의 전통을 모두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른 어른이 되기 위한 기본 덕목들을 때론 노래와 춤으로도 가르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서당 교육은 그가 고집하는 이유 있는 원칙입니다. 한국계 미국이네. 그런데 아주 그 사람이 시도를 좋아해요. 우리 공부하는 데 와서 한국에 가요 한번 들으러 왔어요. 그냥. 예절을 지도하시는 과정에서 네. 특히 서당식 교육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자연 발생적인 것이 바로 교육기관이 서당이었죠. 서당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옛날에는 그 본이든 아니든 그 아이들이 나이 차별 없이 들어와요. 서당에는 그 30대부터 뭐 7살, 5살짜리도 서당 교육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적용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핵가족이 돼 있고 그 형을 몰라요. 애들이. 또 누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서당 교육은 맞아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서당 교육을 해야만이 형을 알아요. 지금 그리고 교육을 보면은 일편적인 보편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애들이 7살짜리 모아놓은 거죠. 학년별로. 8살이면 8살짜리 모아놓으니까 곧돌 애들이에요. 배울 게 없어요. 선생이 지도해야 되는데 선생도 지도를 못해요. 그리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편적인 인류라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서당 교육은 시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은 어른을 섬길 수 있어야 부모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서당방에서는 누구를 섬기겠어요? 형을 섬길 수 하죠. 그리고 또 형은 동생을 사랑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트는 게 사회로 나와서 이제 형을 형답게 여겨주고
또 형은 아우를 아우답게 여기주는 그런 풍습을 한번 우리가 보상해 본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당교육 고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서 있다고 보죠. 요즘을 보면 사제간은 물론이고 그 부모 자식 간에 기본적인 천륜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범행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예. 제가 말하자면 그 다른 분들이 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얘기해 보자면은 그 교육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하지만 이제 그 자기 성품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시대, 지금 시대적인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성품을 제어할 자는 예절이라고 했는데 그 예절이 없는 거죠. 옛말에도 그 재성자는 필히 예법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재수자는 필히 제방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뒤집어 본다면 그 물을 막을 자는 뚝이라고 했고 그 성품이 막 쏟아지는 부분을 예법이 아니면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서 나한테 막 나무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 자식한테 꾸중을 주면 그 예절이 있으면 안 덤빕니다, 절대. 근데 예절이 없으니까 덤비게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질이 막 폭포수 같이 나가는 거죠. 이제 자동차로 말하자면 이제 제동장치. 그게 없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스승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순간에 좋은 자식이 그 성품 하나를 못 막아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뭐 스승이나 사제 간에도 그런 예절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이 혼란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켰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절 교육이 그래서 자기 성품을 막아줄 수 있고 또 예절 교육이 또한 자기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대들라고 하다가도 아 이건 애가 아니야 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렀을 때 그 분함, 성질남 그게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없어서 모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강훈장은 아이들에게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부모에겐 효를, 어른에겐 공경을, 형제에겐 우애를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대답하고 반드시 쫓을지니라.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시니. 사실 이런 강훈장의 가르침이 요즘 생활과 동떨어진 감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것이 힘에 부쳐 뛰쳐나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강훈장은 아직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좀 그 요즘 사회에 맞는 그 유교가 좀 필요하고 또 저는 유교 전적인 유교도 아닙니다만은 그 유라는 것은 사람을 장만할 수 있는 그 유입니다. 사람의 변에 장만할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요즘 그 유를 말하면 곧 사람의 행동 또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 공자님의 그 중요한 사상도 그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 예법에 따라서 꼭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해야 할 도리를 요즘 세상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강조할 수도 없죠. 또 다른 선비라고 해서 그대로 강조해도 안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절을 가르쳐서 사람다운 세상 또는 이렇게 좀 평화로운 세상 또 현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하는 일이지 요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은 어릴 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냅니다. 강을선 훈장 역시 어릴 적 배운 내용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하는데요. 때문에 집안의 어른들부터 예를 지켜서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훈장은 옛 전통을 그대로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100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는 지켜야 한다는 게 강훈장의 뜻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혼자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어색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옆을 지나는 사람인데도 왠지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삭막해져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영화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도내 아마추어 영상 제작팀인 시네마 팩토리의 단편 영화 거리인데요. 실험적인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지역 영상 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상황, 그 느낌을 오늘 시민 채널에서 공감해 보시죠.
생전 처음 보는 세상을 구경하는 것만큼 사람을 설레게 하는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100년 전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 한반도의 모습과 인도 그리고 곤충의 세계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2003년 여름을 들뜨게 하는 풍성한 전시회 소식 그리고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하는 공연까지 주간 문화포커스에서 전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2003년 여름방학을 맞아서 이색적인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각각의 특색을 갖춘 세 가지 기획전, 그 첫 번째는 세계 곤충대전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채집망 하나 덜렁 들고 들러 나간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는 곤충을 직접 만져본 적 없는 아이들이라면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될 전시회입니다. 희귀곤충의 표본은 물론 살아있는 곤충들을 총 3,000여 점이나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나비와 함께 세계 멸종위기에 처한 곤충들까지 각 테마별로 다양하게 전시됩니다. 이번 곤충대전은 세계 각지에 서식하는 곤충을 통해서 대자연의 생명을 느끼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또 기존의 전시회와는 달라서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것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 자연 속에서 곤충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데요. 여기서는 살아있는 곤충까지 직접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 곤충대전이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 테마관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을 위해 곤충의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 생태관인데요. 애벌레가 성충에 이르는 일대기를 지켜볼 수 있는 이 생태관은 곤충의 세계를 더욱 신비롭게 합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체험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것, 아마도 이번 전시회가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일 겁니다. (2003) 여름 기획전 두 번째, 인도 민화전입니다. 인도 민화전은 한국과 인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련된 전시회입니다. 민화는 그 나라의 전통은 물론 수많은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시회는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더불어서 인도의 전통악기와 생활 민예품이 함께 전시돼서 인도를 더욱 가까운 나라로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인도에서 언제부터 민화가 그려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인도 역사 자체가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화에 관한 뚜렷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는 민화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도 미술에 대해서 한 전시를 보면은 대부분 너무 불교 중심적이고 불상 중심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 왈리와 미트라라는 부족 중심의 그 일반 사람들이 그린 민화가 중심적으로 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그 원색적이고 그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인도 민화전. 한국과 인도 문화의 교류를 직접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1904년) 우리가 아닌 호주가 본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호주 사진작가 조지 로스의 사진전이 그 마지막 기획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904 호주가 본 한반도전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순회를 하는 호주 대사관의 소장 작품입니다. 그만큼 그 가치에 있어서도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작가 조지 로스는 입체 사진을 창조해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그는 러일 전쟁 당시에 취재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카메라에 담은 한국의 풍경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본과 서양 문물에 의해서 점차 변화되는 한반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군중으로 붐비는 시장과 좁은 거리의 서울 풍경, 부산의 중심 거리와 일본인 거주지역, 그리고 작은 키에 상투를 튼 모습으로 봐서 당시의 꼬마신랑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한국의 풍경들이 그의 카메라 렌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This is not an exhibition just for scholars or artists. It's an exhibition for everybody, grandmothers to grandchildren.
And they are pictures of everyday life in various parts of Korea, some in Seoul, some in Pyongyang, various places in Busan.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100년 전 한반도의 모습만 나타낸 건 아닙니다. 동시대 비슷한 환경을 갖췄던 호주의 모습을 대비시켜놨는데요. 두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결코 다르지 않다는 친근함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And with them are some photographs of life in Australia at the same time. And curiously, the life is not so very different. We can see very similar things happening in the two countries at this time.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역사,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우리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잘 보셨습니까? 다음은 연극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두려워하는데요. 삶과 죽음, 그 앞에선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이 연극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전주 시립극단 기획공연 바이러스가 내일과 모레 전주 덕진예술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닐까요? 연극 바이러스는 이름 모를 전염병에 휩싸이면서 공포에 떨게 되는 한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죽음을 앞두고 황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큰 공포로 관객 앞에 다가섭니다. 난 손도 안 댔어. 혼자 쓰러졌다고요. 이분은 내 은인이야. 거기서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오는 양면성 생존하고 싶은 거기에서 죽을 사람 죽고 살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양면성이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나 그거를 이제 작가는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연극 바이러스는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드러내는데요. 만약 그것이 자신의 얘기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루트의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또 변화되어 가는가, 거기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의문을 던져가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재앙이야. 8월 한여름밤의 무더위, 연극 바이러스의 공포로 다스려보는 시간 내일과 모레 마련됩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무더위에 지쳐있는 요즘에 끝이 보이지 않는 전북의 현안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일이 8월 첫 주말입니다. 다채로운 문화 현장에서 잠시나마 삶의 활력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드 전북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농작물의 피해 규모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복구 비용만도 6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안 그래도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가슴 편할 날이 없는 우리 농민들인데요. 수해로 인한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사이드 전북은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역사나 인터넷 통해서 방송 소재와 소감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 인사이드 전북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